이거 도대체 뭐야? 내 약에 뭘 섞은 거냐? 서연아!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건 비타민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거짓말 마라! 내 몸이 너한테 약을 먹고부터 이렇게 됐잖아! 내놔요, 어머니. 약은 제가 챙긴다고 했잖아요. 안 돼! 이건 내 목숨이 달린 거야! 바닥에 컵이 떨어져 쨍그랑 소리와 함께 튀어오르는 물방울. 바람 소리와 함께 멀리서 또 한 번 천둥이 울린다. 비바람 속에서 내 생명줄까지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제 귓가에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아들 도윤이 제 짐가방을 들고 앞서 걸어가는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죠. 서울 한복판 아파트 복도의 형광등이 노랗게 깜빡이며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박정순, 72살의 시골 할머니입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제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으로 아들 하나는 제대로 키워냈다고 자부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낯선 도시의 아파트로 들어서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 서연이 현관문을 활짝 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단발머리, 진주 귀걸이, 베이지색 카디건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하지만 서연의 눈동자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리구슬처럼 차갑고 투명한 눈빛이 제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햇빛도 잘 들고 따뜻해요. 서연이 안내한 방은 아담했습니다. 하얀 벽지, 작은 침대, 서랍장 하나. 시골집 마루에서 보던 드넓은 들판은 없었지만 그래도 깨끗했죠. 제가 가져온 보따리를 풀자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약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제가 비닐봉지에서 약봉투를 꺼내자 서연이 재빨리 받아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약 이름을 확인하는 서연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약은 제가 챙길게요. 시간 맞춰서 드셔야 하니까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가족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서연이 약봉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들고 나갔죠.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한지 말이 없었고 손자 민혁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서연만이 부지런히 제 앞에 반찬을 놓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고등어 조림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준비했으니 많이 드세요. 고맙네. 생선살을 발라 입에 넣는데 비린내가 확 올라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목구멍이 좁아지는 느낌이었죠. 서연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야, 맛있어. 억지로 씹어 삼키는데
서연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속이 조금 진정됐죠. 그때 서연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병원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약도 제대로 확인받고. 그래,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지긋지긋했거든요. 시골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약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굳이 서울 큰 병원을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괜찮아. 약만 제때 먹으면 돼. 그래도 어머니, 제가 내일 병원 예약 잡을게요. 종합검진도 받으시고.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거절할 틈도 주지 않았죠.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고 민혁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느껴졌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시골집 마루가 그리웠죠. 그곳엔 제 숨소리를 아는 벽이 있었고 제 발자국을 기억하는 마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선 모든 게 낯설고 차가웠어요. 문득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일어나 문틈으로 내다보니 서연이 뭔가를 하고 있었죠. 작은 갈색 병에서 액체를 꺼내 제 약봉지 쪽으로 가져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각도 때문에 정확히 뭘 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건가? 다시 침대로 돌아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였죠. 이곳에서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버텨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얀 종이컵에 담긴 알약들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평소보다 한 알이 더 많아 보였지만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었죠. 서연이 물컵까지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 드셔야 해요. 건강이 최고니까요. 약을 입에 털어넣고 물로 삼켰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죠. 서연이 빈 종이컵을 확인하고서야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일까요? 분명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도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실 거죠? 서연이 모시고 갈 거예요. 그래, 알았어. 도윤이 현관을 나서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혁도 학교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서연과 단둘이 남은 거실이 왜 이렇게 넓고 차갑게 느껴질까요? 어머니, 시골에서 땅은 얼마나 있으세요? 서연이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묻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논 몇 마지기 있지.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하기 힘드시면 정리하는 것도. 아직 멀쩡해. 농사일은 내가 알아서 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그냥 걱정돼서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 서연의 걱정이 진심일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아내를, 제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옳은 일일까요? 오후가 되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방에 누워 있는데 온몸이 나른하고 힘이 빠졌죠. 약을 먹고 나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된 것 같았지만 그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녁 무렵 민혁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제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온 민혁의 표정이 어두웠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민혁이 망설이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죠. 그때 밖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아, 뭐해? 저녁 먹어야지. 민혁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제게 작게 속삭였죠. 할머니, 조심하세요.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민혁의 말이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창밖에 차가운 달빛이 제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새벽 5시 눈이 떠졌습니다. 시골에서의 습관이죠. 하지만 여기선 닭 울음소리도 새벽 이슬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제 곁에 있었어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려는데 식탁 위에 제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서연이 정리한 모양이었죠. 약봉지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제보다 무게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약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다가와 약봉지를 주었죠. 새벽인데도 깔끔하게 차려입은 서연의 모습이 왠지 으스스했습니다. 물 마시러 나왔어. 제가 따뜻한 물 데워드릴게요. 아침 약도 드셔야 하고요. 서연이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약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와중에도 능숙하게 약을 분류했죠. 하지만 손놀림이 너무 빨라서 정확히 뭘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예약이 오늘 오후예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서울 병원은 복잡해서 어머니 혼자는 힘드실 거예요. 서연이 약이 담긴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하얀 알약 3개, 노란 캡슐 하나, 분홍색 정제 하나. 어제와 같은 개수였지만 색깔이 미묘하게 달라 보였죠. 하지만 제가 뭘 안다고 의심하겠습니까? 그저 삼킬 뿐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나니 또 어지러움이 시작됐습니다. 속도 메스껍고 손발이 저렸죠.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도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모양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약 먹고 나면 좀 어지러워. 도윤이 걱정스럽게 제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차가운 아들의 손길이 오히려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이 아이만은 절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약 먹고 어지럽다는데. 병원에서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적응되면 괜찮아진대요. 서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아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연이 접수를 하는 동안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죠.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그냥 정기 검진 받으러 왔어요. 저도요. 근데 요즘 약이 이상한지 먹으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 할머니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서연이 다가오는 바람에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었죠. 진료실에서 의사는 제 상태를 간단히 확인하고는 별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긴 하지만 약으로 조절 가능하다고 했죠. 서연이 의사에게 뭔가를 속삭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은 계속 드시던 대로 드시면 됩니다. 다음 달에 다시 오세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서연이 약국에 들렀습니다. 처방전을 내밀며 약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눴죠. 약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서연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갈색병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 밤에 본 그 병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비타민제래요.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서연이 웃으며 설명했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죠.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화면을 제게 보이지 않으려고 각도를 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제 방으로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약 시간이에요. 아까 병원에서 먹었잖아. 그건 점심약이고 이건 저녁약이에요. 하루 3번 드셔야 해요. 서연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약 먹는 시간을 헷갈린 걸까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이 너무 단호해서 거절할 수 없었죠.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그날 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식은땀을 흘렸죠. 물을 마시러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겨우 문을 열고 나가니 거실에 민혁이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혁이 놀라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할머니, 제가 물 가져다 드릴게요. 민혁이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진정됐어요. 민혁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주는 약.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어제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 약에 뭔가를 섞는 거요. 민혁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의심이 맞았던 걸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민혁이 착각했을 수도 있고 서연이 정말 비타민을 섞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민혁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하지만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민혁을 방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제 마음처럼 깊고 무거웠죠. 서연이 정말 제게 해를 가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노망이 들어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약을 먹는 척만 했습니다. 서연이 보는 앞에서는 삼키는 신용을 하고 나중에 화장실에서 뱉어냈죠. 그렇게 이틀이 지나자 어지러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메스꺼움도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서연은 제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력을 회복하자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안색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좀 나아진 것 같아. 약이 드디어 듣나 봐요. 그래도 꾸준히 드셔야 해요. 서연이 약 봉지를 들고 와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약이 더 많았어요. 큰 캡슐이 2개나 추가됐죠. 이건 뭐야? 의사 선생님이 추가로 처방한 거예요. 영양제래요. 거짓말. 병원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약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캡슐 하나가 유독 이상해 보였어요. 다른 약들과 달리 제조사 표시도 없었고 색깔도 탁했죠. 조심스럽게 캡슐을 열어보니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약품 냄새가 아니라 뭔가 화학적인 냄새가 났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죠. 어머니, 약 드셨어요? 제가 황급히 약을 주먹에 쥐었습니다. 응, 먹었어. 서연이 제 손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날 밤 저는 김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골 친구이자 유일하게 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순자야, 나야. 정순아, 서울 생활은 어때? 순자야, 내가 이상한 소리 같지만 며느리가 날 해치려는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순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설마 약을 먹으면 자꾸 아프고 며느리가 뭔가를 섞는 것 같아. 정순아, 당장 나와. 시골로 돌아와.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아들을 버리고 갈 수 없었죠. 도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내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화장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살며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집안이 고요했죠. 그런데 부엌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니 서연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요? 언니, 계획대로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요? 약은 충분해요. 한 달이면 될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자연스럽게. 서연의 말이 제 귓가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다리가 떨려서 벽을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유산?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시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유언장도 필요 없어요. 유산.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연이 노리는 건 제 목숨이 아니라 재산이었어요. 시골의 논밭, 평생 모은 적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전화가 끝나자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변기에 앉아 있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아내가 절 죽이려 한다니요. 아침이 되자 서연이 여느 때처럼 약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약이 무엇인지 알게 된 저는 손이 떨렸죠. 어머니, 오늘은 약이 좀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 용량을 늘리래요. 왜?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대요. 신장 수치가 높다고. 거짓말.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거짓말이 이제는 너무 뻔하게 들렸죠. 알았어. 약을 받아들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나가자마자 휴지에 싸서 옷주머니에 넣었죠. 나중에 증거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오후 민혁이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제 방에 살짝 들어온 민혁의 얼굴이 창백했죠. 할머니, 저 엄마 방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민혁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갈색 병이 찍혀 있었죠.
병에는 영어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제가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뭔데? 인터넷에 찾아봤는데요. 쥐약이래요. 쥐약. 그 단어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제게 쥐약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미녀가 이 사진 잘 보관해. 나중에 필요할 거야. 할머니, 경찰에 신고해요. 아직이야. 증거가 더 필요해. 민혁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를 건넸죠. 할머니가 먹는 약이에요. 엄마 몰래 가져왔어요. 제가 민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 편이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손자는 절 지켜주려 했죠. 저녁 식사 시간 서연이 특별히 준비했다며 삼계탕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의심스러웠죠. 어머니, 기력 회복에 좋아요. 다 드세요. 도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정성껏 끓였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제 손끝까지 따라왔죠.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죠. 서연이 직접 숟가락에 국물을 떠서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국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텁텁한 뒷맛이 났습니다. 평소 삼계탕과는 다른 맛이었어요. 맛이 이상한데? 인삼을 많이 넣어서 그래요. 몸에 좋은 거예요. 서연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미리 준비한 대답 같았죠. 저는 더 이상 먹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배가 뒤틀리듯 아팠습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구토를 했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걱정하며 제 방에 왔어요. 어머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체한 것 같아. 뒤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시골 분들은 원래 도시 음식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내일 죽 끓여 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어조였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꿈에서는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죠. 정순아, 조심해. 내 곁에 적이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동이 트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뿌옇고 차가웠습니다. 부엌에서 서연과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보니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여보,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뭘 어쩌겠다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처음 듣는 어조였죠.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멀쩡한 우리 어머니를. 멀쩡하지 않잖아. 약도 안 드시고 밥도 안 드시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 수발하느라 지쳐.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럼 어쩌자는 거야? 시골 집이라도 팔아서 요양원 비용을 마련하면.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연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재산을 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그건 안 돼. 어머니가 평생 일군 땅인데. 도윤이 반대했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어머니 모셔.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왔죠. 가슴이 두근거려서 진정이 안 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절 몰아붙이고 있었다니.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의 전화였죠. 정순아, 큰일 났어. 내 시골집에 누가 와서 땅 팔라고 계약서 들고 왔대. 뭐?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며느리가 보냈다고 하더라. 서연이 제 등 뒤에서 이미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처분하려 했던 거죠. 순자야, 절대 그 사람들 상대하지 마. 알았어. 근데 정순아,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혁이 들어왔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어요? 응. 이제 어떻게 해요? 민혁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민혁아,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민혁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제게 용기를 주었죠.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거실 소파에서 잠든 척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에 묻혀 제 숨소리는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밤 11시가 넘자 서연과 도윤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자고 계시네. 서연의 목소리가 제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며 잠든 척을 계속했죠. 여보, 이리 와봐. 두 사람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컵에 물 따르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생각보다 독하시네. 무슨 소리야? 약을 그렇게 먹였는데도 아직 멀쩡하잖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들도 공범이었던 걸까요? 서연아, 그만해. 이건 너무 위험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게 막지는 못하는 어조였죠.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의사도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건 흔한 일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뭐?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 병원비, 약가, 생활비. 우리가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겠어? 민혁이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어머니는 내 엄마야. 그 어머니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평생 시골에서 땅만 붙들고 살면서 아들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쳤잖아. 당신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것도 다 그 사람 때문이야. 철컥 뭔가 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봐. 통장이야.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 여기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아? 3억이 넘어. 그런데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잖아. 그건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야. 평생 모은 돈? 그럼 우리도 평생 일해도 그만큼 못 모아. 그 사람만 없으면 이 돈이 다 우리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이 아니라 악마가 된 목소리였죠.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미 시작한 일이야. 며칠만 더 있으면 끝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더욱 깊이 잠든 척했죠. 서연이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딱 일주일이야.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나. 두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을 떴죠.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마저도 저를 버린 건가요? 돈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려는 건가요? 핸드폰을 꺼내 민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와라. 잠시 후 민혁이 살며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배신감,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할머니,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해요. 아직이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민혁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서연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거예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죠. 민혁아, 내가 엄마 방에서 본 그 갈색병 가져올 수 있겠니? 네, 해볼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평소보다 더 많은 약을 가져왔습니다. 큰 캡슐이 3개, 작은 알약이 5개나 됐죠. 어머니, 오늘부터 약이 좀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 특별 처방했대요. 이렇게 많이? 네, 꼭 다 드셔야 해요. 서연의 눈빛이 독하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도 않는 것 같았죠. 저는 약을 받아들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나가자마자 휴지에 싸서 서랍 깊숙이 숨겼죠. 점심때 민혁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조퇴를 한 모양이었어요. 제 방으로 들어온 민혁이 작은 갈색 병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예요. 엄마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병에는 영어로 로덴티사이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이 핸드폰으로 번역해 보니 쥐약이었죠. 그것도 치사량이 매우 적은 강력한 독약이었습니다. 이걸 사진으로 찍어도 여러 각도에서 민혁이 사진을 찍는 동안 저는 병 안의 내용물을 조금 덜어서 작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온 거죠. 민혁이 황급히 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혁아, 너 학교는?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몸이 아파서 조퇴했어요. 어디가 아픈데? 서연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혁을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배가 아파서요. 그래, 약 먹어야겠네. 서연이 민혁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민혁이 다시 들어왔는데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할머니, 엄마가 저한테도 약을 줬어요. 이상한 약이에요. 민혁이 손바닥에 든 약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먹던 것과 비슷한 캡슐이었죠. 서연이 민혁마저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먹는 척만 해. 절대 삼키면 안 돼. 그날 저녁 서연이 특별히 준비했다며 갈비찜을 내왔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기가 먹음직스러워 보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죠. 어머니, 많이 드세요. 기력 회복에 좋아요. 도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착한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식사 후
서연이 또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도윤도 함께 왔죠. 어머니, 제가 보는 앞에서 드세요. 도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직접 제게 독약을 먹이려 하다니요. 알았어.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척 했습니다. 혀 밑에 약을 숨기고 삼키는 신용만 했죠. 도윤과 서연이 안심하고 나간 뒤 화장실에 가서 약을 뱉어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초췌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죠. 이대로 가다간 정말 서연의 계획대로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내일 서울로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도와줘. 나 혼자서는 못하겠어. 알았어. 첫 차로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됐어요. 서연의 악행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거죠.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서연이 출근하고 도윤도 회사에 간 시간이었죠. 민혁만 방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할머니 친구분이 오셨어. 현관문 좀 열어줘. 민혁이 나가서 순자를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죠. 시골에서 평생을 함께한 친구, 제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순아, 이게 무슨 꼴이야? 뼈만 남았잖아. 순자가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거친 농사일로 단련된 순자의 손이 따뜻했죠. 순자야, 내가 수집한 증거들이 있어. 서랍에서 그동안 모아둔 약들을 꺼냈습니다. 휴지에 싸서 날짜별로 정리해 둔 것들이었죠. 그리고 민혁이 찍은 갈색병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이걸 약국에 가서 성분 분석을 해달라고 해. 돈은 내가 줄게. 알았어. 그런데 정순아, 정말 며느리가 한 짓이 맞아? 어젯밤에 직접 들었어. 일주일 안에 끝낸다고.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오늘 당장 경찰에 가자. 아직이야.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해. 순자가 약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민혁이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엄마 핸드폰 녹음 앱 깔아놨어요. 어젯밤 통화 내용이 녹음됐을 거예요. 정말? 민혁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언니, 이번 주 안에 끝낼게요. 약 용량을 늘렸으니까 금방일 거예요. 조심해. 들키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의사도 노인 급사는 흔하다고 했어요. 부검도 안 할 거예요. 순자와 저, 민혁은 숨죽여 녹음을 들었습니다. 서연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이제 경찰에 갈 수 있겠네. 순자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하나 더 필요해. 서연이 직접 약을 타는 장면을 찍어야 해. 할머니, 제가 방에 몰래카메라 설치할게요. 민혁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용감할 줄은 몰랐죠. 그날 오후 순자가 약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정순아, 이거 진짜 쥐약이야. 그것도 아주 강한 거. 조금씩 먹이면 서서히 장기가 망가진대.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이 정말로 절 죽이려 했던 거예요. 약사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오늘 밤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거야. 그날 저녁 민혁이 제 방 선반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침대와 문 쪽이 모두 보이도록 했죠. 할머니,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해요. 밤 9시 서연이 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죠. 어머니, 약 드세요. 그래. 서연이 약을 주려는 순간 가방에서 작은 갈색 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캡슐을 열어 하얀 가루를 넣기 시작했죠. 카메라가 모든 걸 찍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꼭 다 드셔야 해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약을 받아들었지만 먹지 않았죠. 서연이 나간 뒤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다 찍혔어요. 민혁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이 독약을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이제 됐어. 내일 아침 경찰서로 가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와 민혁,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들려 있었죠. 약 샘플, 녹음 파일,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까지. 경찰서에서 형사님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즉시 체포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아들은, 도윤이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님이 신중하게 대답했죠.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아드님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방조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오후 2시 경찰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서연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경찰을 보자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강서연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서연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서연의 눈이 제게 향했죠.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형사님이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하자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영상을 보여주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때 도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차와 수갑 찬 아내를 보고 충격을 받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서연아. 여보, 나 아니야. 시어머니가 날 모함해. 도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죠. 어머니, 이게 대체. 도윤아, 내 아내가 날 죽이려 했어. 쥐약을 먹였단다. 제가 증거들을 보여주자 도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알면서도 못 막았어요. 도윤의 고백에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같이 계획했잖아. 아니야. 난 반대했어. 내가 혼자 한 거야. 부부가 서로를 탓하는 모습이 참담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 추악해질 수 있다니요. 경찰서에서 서연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계획한 일이었다고, 시골 땅과 적금을 빼앗으려 했다고 실토했죠. 그 늙은이가 왜 그렇게 돈을 움켜쥐고 있어요?
며느리한테 한 푼도 안 주면서 서연의 절규가 경찰서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죠. 민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살았어. 민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끝까지 절 지켜주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은 텅 비었습니다. 서연은 구속되었고 도윤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죠. 민혁과 저만 남은 집이 썰렁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골로 돌아가야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민혁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학교는 전학하면 되고요. 정말? 네. 할머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민혁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절 진심으로 아껴주는구나 싶어서요. 다음 날 순자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서울 생활은 악몽 같았지만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죠. 정순아, 큰일 날 뻔했네. 순자야, 내가 없었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순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평생의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떠나기 전 병원에 있는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초췌한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죠. 어머니, 도윤아, 엄마는 널 용서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도윤이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 건강부터 회복해. 병실을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도윤이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도 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서연은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깔끔하고 세련됐던 며느리가 이제는 초라해 보였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서연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독극물을 투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이자 존속 범죄입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약 성분 분석 결과, 녹음 파일,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까지. 방청석에서 사람들의 탄식이 터져나왔죠. 서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정신적 압박 때문에. 거짓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내가 언제 며느리를 학대했단 말이오? 오히려 내가 학대받았소. 재판장이 질서를 요구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렸소. 결혼할 때부터 계획한 일이오. 그때 순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폭로했죠. 서연이가 시골에 부동산 업자를 보낸 걸 제가 봤습니다. 정순이 몰래 땅을 팔려고 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의 죄상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민혁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엄마가 할머니께 약을 타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누군가와 할머니를 없애자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서연이 민혁을 노려봤습니다. 너까지 나를 배신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 했잖아요. 민혁의 외침에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도윤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증언했어요. 아내가 어머니께 약을 먹이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피고인과 공모했습니까? 아닙니다. 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듣지 않았고 저는 그저 모른 척 했습니다. 도윤의 증언에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당신도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어머니 재산으로 사업하자고 했잖아. 추악한 진실들이 법정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랑했던 가족이 돈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참담했죠.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서연을 살인 미수죄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너무해. 전 그저 가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라고? 가족을 죽이려 한 게 가족을 위한 거요? 재판장의 질타에 서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도관들이 서연을 끌고 나갔죠. 마지막으로 제게 던진 서연의 눈빛에는 여전히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심정이십니까? 며느리를 용서하실 건가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벌은 반드시 내려집니다. 남을 해치려 한 사람은 결국 자신이 파멸하죠. 그날 저녁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흙냄새가 반가웠죠. 마당의 감나무가 제 돌아옴을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이 짐을 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훨씬 좋아요. 공기도 맑고.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순자가 저녁을 차려왔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이었죠. 정순아, 이제 편하게 살아. 고마워, 순자야. 밥을 먹으며 지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서연의 악행, 도윤의 배신, 그리고 민혁의 용기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아파트가 아닌 제 집 제 방에서요. 새벽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동이 트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돌아왔어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죠.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들어와. 도윤은 마루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도윤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서려 한다니 다행이었죠. 잘 생각했어. 이제라도 바르게 살아. 어머니, 가끔 찾아와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잖아. 도윤이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죠.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골 생활은 평화로웠죠. 민혁은 시골 학교에 잘 적응했고 도윤도 가끔 찾아와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였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습니다. 천벌이네. 순자가 혀를 찼습니다. 저도 복잡한 심정이었죠. 미웠지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불쌍하지 않으세요? 불쌍하지. 하지만 자업자득이야. 남을 해치려 한 사람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돼. 그날 저녁 도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면회 오래요. 어머니만 보면 정신이 돌아올 것 같대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봐야 할까요? 하지만 용서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다음 날 정신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얀 병실에 서연이 누워 있었어요. 한때는 날카롭던 눈빛이 이제는 공허했죠. 어머니, 서연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알아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죠.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이 한 일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닐 거예요. 병실을 나오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과의 악연은 거기서 끝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순아, 마음이 아프겠다. 아니야. 이제 다 끝났어. 시골집에 도착하니 민혁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텃밭에 상추가 많이 자랐어요. 그래, 같이 따러 가자. 민혁과 텃밭으로 갔습니다. 싱싱한 상추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생명력이 가득한 모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할머니,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민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의사? 네. 사람을 살리는 의사요. 엄마처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민혁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상처를 극복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했구나 싶어서요. 그래, 훌륭한 의사가 되렴. 저녁 무렵 도윤도 왔습니다. 가족 셋이 모여 저녁을 먹었죠. 소박하지만 행복한 식탁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그만 잊자. 앞으로가 중요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죠. 그날 밤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죠.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흘러 민혁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의대였죠. 온 마을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순이네 손자가 의사가 된대. 역시 피는 못 속여. 정순이가 똑똑하니까.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죠. 도윤도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죠. 가끔 시골에 내려와 농사일을 도우며 땀 흘리는 모습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느 봄날 순자와 마을회관에 갔습니다. 노인정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정순아, 고생 많았지?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내가 살아서 다행이야. 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죠.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들었어? 서연이란 사람 완전히 미쳤대. 천벌이지 뭐.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으니. 하늘이 무섭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늘은 다 보고 있구나.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감나무를 봤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죠. 올해도 감이 많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올해는 감을 많이 따서 곶감을 만들 거예요. 민혁이랑 도윤이 좋아하거든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죠. 따뜻하고 평화로운 빛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혁이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친구들도 데리고 갈게요. 할머니 요리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래, 많이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죠.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서연의 악행, 죽을 뻔한 위기,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순간까지. 천벌은 반드시 내려진다. 제가 법정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랬죠. 서연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졌고, 이제는 정신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죠. 이것이 진짜 승리가 아닐까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떴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 제 마음처럼 평화로웠죠.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살아있음에, 가족이 있음에, 그리고 정의가 승리했음에 감사했죠.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일만 남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